자, 두 번째로 일본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바늘로 땅을 파는 것과 같지만 돈을 버는 것은 바늘로 땅을 파는 것과 같지만 돈을 쓰는 것은 모래에 스며드는 물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버는 건 너무나 힘든데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월급 받자마자 통장이 텅장되고 그죠? 월급님 로그아웃 됐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실은 물이 모래에 스며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써버리게 되는데 이걸 하루 이틀 3일 이어지다가 이게 1년, 2년, 3년 지나지 않습니까? 노후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이제 이 자리에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렵구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10년, 20년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거 직장 생활 자체도 어렵고 사업한다, 자영업한다 더 어렵구나. 그래서 젊은 나이일 때 반드시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돌발 퀴즈를 또 드릴 거예요. 맞추신 분께는 또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뉴욕이죠. 뉴욕의 가장 잘 사는 동네인 맨해튼이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자, 이 맨해튼 땅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고 가장 잘 사는 동네인데 이 땅에 16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인디언들. 그죠? 원주민. 아시죠? 자, 서부 영화 보셨습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엄청 인기였는데. 자, 이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인디언들 그 당시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맨해튼 땅도 대충 생각해도 완전히 황무지,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건너가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죠. 유럽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유독 네덜란드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맨해튼 땅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 살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좀 급하게 왔어. 이 땅을 좀 팔아라. 아, 그래? 좋아. 얼마 주고 살 건데? 근데 돈이 얼마 없는데 요거 받아 하면서 그냥 건네준 게 얼마였을까요? 이 큰 땅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합친 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 당시 얼마 주고 샀느냐? 24달러 주고 샀어요. 자, 24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죠? 2만 5천 원 돈이에요. 그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헐값 중에 헐값에 산 겁니다.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50년 흐르고 100년 흐르고 150년 흐르다 보니까 이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느냐? 아이, 멍청한 인디언들 봐라. 이렇게 훌륭한 땅을 우리에게 단돈 24달러 주고 팔지 않았느냐 라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할아버지 누가 있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라고 있죠. 이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뛰어난 순위를 기록해서 아주 유명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이상하다. 아니, 인디언들이 이렇게 조롱받을 대상인가? 내가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 당시 그 인디언들이 그 24달러를 허투루 써버리지 않고 그 당시 은행에 묻어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뭘 받았다? 이자를 받았을 텐데, 그죠? 그 이자액을 좀 계산해 보자. 조금 할 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계산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24달러를 1626년도에 샀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은행에 묻어놨다고 한다면 1988년도에 계산했어요. 그러면 362년간의 미국의 평균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자율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구해다가 362년간 기간만큼 곱해 봤더니 계산 결과가 좀 재밌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달러를 362년간 이자만 받았을 때 얼마로 벌어놨을까? 얼마로 벌어놨을까요?
몇백 조. 예. 그래도 정말 아주 감이 좋으십니다. 4조 달러. 예.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조 달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화끈하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30조 달러면요 3경이 넘는 돈이에요. 아니 강사 양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계산해도 정확히 맞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러분 3경이라고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3경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실 것 같으세요. 그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택들 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광릉, 목포 전국에 있는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들을 한꺼번에 내다 판다고 한다면 집집마다 1억, 3억, 5억, 10억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모든 주택 합계액은 얼마일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 얼마냐? 6,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자, 좀 감이 오시죠? 9,999조 다음이 1경이니까 3경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무슨 명언을 남겼느냐? 인류 최고의 발명은 내가 개발한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인류 최고의 발명은 바로 뭐다? 복리다. 복리를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리 좋다는 얘기 사실 흔하게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고 지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겁니다. 복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 가로축, 세로축을 돈이라고 정하고요.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본다. 그러면 복리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어떻게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복리를 통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주에서 쫓아올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발명을 바로 복리라고 했다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투자 수익을 냈어요. 펀드에서. 공돈 생긴 거죠? 쉽게 씁니다. 연말정산하고 세금 환급 받았어요. 어이구 13월에 보너스네? 쉽게 써버립니다. 이자 수익 냈어요. 공돈이네? 쉽게 써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세금 환급 받든 투자 수익 내든 대부분 공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다 써버려요. 근데 그게 공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돈을 다시 원금에 얹히시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리는 원금의 이자율만 곱한 채 지급받는 게 단리고,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 불어나는 구조잖아요. 이 복리를 활용하려면 이자도 쓰지 마시고 세금 환급도 쓰지 마시고 공돈 생기시더라도 항상 원금에 얹히셔야 되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돈인 줄 생각하시고 죄다 써버린다는 얘기죠. 돈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복리고요. 그럼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강 선생님, 복리 좋다는 얘기, 그 흔한 얘기를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니 그 미국의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가 도대체 362년간의 미국 평균 금리를 몇 %로 잡았길래 362년 동안 24달러가 3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의 360년간의 평균 금리는 몇 %였을까요?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자, 이쪽 어느 분? 8%. 정답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확히 맞추셨어요. 자, 빨간 책을 드릴까요? 초록책을 드릴까요? 빨간 책을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빨간 책을 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퀴즈가 또 있습니다. 자, 8% 복리만으로도 24달러가 3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쏙 기억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답답한 얘기만 하시네. 지금 은행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2% 두고 가기 힘든 시대에 무슨 8%를 찾습니까? 그죠? 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연세 좀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금리가 몇 퍼센트 이상이었다? 그렇죠. 10% 이상이었다. 훌쩍 넘겼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금리는 20%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8, 7, 6, 5, 4, 3, 2, 1.5, 1.25까지 빠졌다가 지금 1.5로 올라섰죠. 예. 그럼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겠습니까? 올라가는 추세겠습니까? 예, 낮아지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야 앞으로 조만간 가까운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시대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 제로금리 뭐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야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아니 복리를 통해서 돈을 불리라고 해서 복리를 이제 제대로 알았는데 이거 뭐 제로금리면 돈을 불릴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복리를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을 불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복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처럼 빠르게 불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응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응용. 어떻게 응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금리였죠. 그다가 계속 저금리로 내려갔죠. 그럼 지금 고금리 시대를 펼치는 국가들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에 있죠. 그죠? 지금 북미도 어려운 순간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고요. 남미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멀었고요. 유럽조차도 어려워요. 중동 산유국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름 나는 국가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독 어디만 성장 중이다? 아시아만 성장 중이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국가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의 과거를 쫓아서 아주 부쩍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중국도 있고요. 그죠? 인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은 심지어 우리나라랑 아주 똑 닮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영미권 자본들과 일본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실을 아직까지도 따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성장이 어렵죠. 그러면 또 다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찾아서 과거 영미권 자본이나 일본계 자금처럼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급여를 200, 300, 400 번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돈을 불릴 기회를 찾아보시는 분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하고는 10년, 20년 지나면 자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좀 첨언드리자면 아마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펀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워낙 많거든요. 다만 오늘 이 자리가 좀 시의성이 있는 자리니까 다만 지금 이 순간은요.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7, 8년간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아시아를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죠. 그죠? 근데 솔직히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아시아에 한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경기 전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호황이 오면요. 반드시 불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황이 오면요. 반드시 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경기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매 경기가 항상 똑같이 흐르지 못하고 왜 오락가락 하느냐? 불황이 오면 돈을 풀어서라도 우리가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럼 호황이 찾아와요. 호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서라도 좀 가라앉혀야 되다 보니까 불황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그러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호황의 막차를 또 탈 수가 있겠죠. 와 지금 호황이야 투자해야 돼. 몇몇 분들이 찔리셨나 보셨는데 자 호황이야 지금 막차라도 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불황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봤을 때 10년 이상 호황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7, 8년간 전 세계가 약간 호황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위기가 찾아온다면 아시아, 남미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거치식이 좋겠어요? 적립식이 좋겠어요? 적립식이 좋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